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님 찐빠입니다. 더운 날씨에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어딜 가나 뜨거운 더위에 헉헉거리죠. 늦은 오후가 되니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 기분에 찾게 되나 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용을 쫓아낸 해통 스님. 신라 서라벌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뭐 먹을 게 없을까? 아이는 냇가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았어요. 수달은 아이의 손에서 빠져나가려 버둥댔지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수달을 잡아먹고는 수달의 뼈를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냇가에 갔다 깜짝 놀랐지요. 여기 있던 뼈가 사라졌잖아. 주위를 살펴보니 수달의 핏자국이 산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핏자국을 따라 어떤 굴 앞까지 왔습니다. 굴 속을 들여다본 아이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지요. 뼈만 남은 어미 수달이 새끼 5마리를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어미 수달은 뼈만 남아서도 새끼들을 지키려 했는데 나 때문에 새끼들이 어미를 잃었구나.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지요. 아이는 그 길로 이름을 해통으로 바꾸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해통은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큰 스승을 만나야 해. 해통은 당나라의 유명한 삼장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께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신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삼장스님은 딱잘락 거절했지요.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온 자네가 제대로 배울 수나 있겠나. 해통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삼장스님 곁에서 몇 년 동안 굳은 일을 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삼장스님은 해통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해통은 바짝바짝 애가 탔지요.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가르침을 받기 전에 내 속이 먼저 타서 죽겠구나. 해통은 결심한 듯 뜰 한가운데로 나가섰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이었지요.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나면서 해통의 이마가 터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삼장스님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어요. 이 무슨 짓이냐? 삼장스님은 불에 데워 터진 해통의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면서 왕자 모양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내 고집을 말릴 수가 없구나.
삼장 스님은 해통의 의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해통을 제자로 받아들였지요. 해통은 부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무렵 당나라 공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삼장 스님에게 공주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요. 삼장 스님은 해통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 대신 내가 궁으로 가거라. 해통은 궁으로 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공주의 방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지요. 여기 못된 용이 숨어 심술을 부리는구나. 해통은 은그릇에 흰 콩을 좌르르 쏟고 주문을 술술 외웠습니다. 그러자 흰 갑옷 군사들이 하나둘 튀어나왔지요. 이어 해통은 금그릇에 검은 콩을 와르르 쏟았어요. 이번엔 검은 갑옷 군사들이 우르르 나왔지요. 군사들아, 나쁜 용을 물리쳐라. 흰 갑옷 군사들과 검은 갑옷 군사들은 동룡과 맞서 싸웠어요. 우르릉 우르릉 쾅쾅 천둥치고 번쩍번쩍 번개불이 일었지요. 잠시 뒤 군사들은 동룡을 멀리 쫓아냈어요. 동룡이 사라지자 공주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도망간 동룡은 곧장 신라로 날아갔지요.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 해통의 나라로 가 복수할 테다. 동룡은 닥치는 대로 신라 사람들을 해쳤어요. 때마침 신라 정공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해통을 만났지요. 스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신라에서 동룡이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공의 말을 들은 해통은 서둘러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룡을 쫓아냈습니다. 동룡은 허겁지겁 도망가며 정공을 탓했어요. 아, 분하다. 해통을 불러온 정공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는 정공의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에 붙어 호시탐탐 정공을 해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공은 그것도 모르고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좋아했죠. 잎에서 윤기가 나고 반들거리는 것이 햇살보다 반짝이고 보석보다 아름답구나. 그쯤 신라 선문왕이 죽고 호소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문왕의 장래 행렬이 지나갈 길을 만들려면 정공의 집 앞 버드나무를 잘라야만 했지요. 하지만 정공이 버드나무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를 벨 수는 없다. 동룡이 정공 마음속에 스르르 스며들어 나쁜 마음을 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효소왕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효소왕은 정공을 죽이고 정공의 가족을 모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효소왕에게 말했어요. 정공과 친한 해통이
배악의 앙심을 품을 수 있으니 해통도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군사를 풀어 해통을 잡아들여라. 군사들은 해통이 머물고 있는 왕망사로 몰려갔습니다. 해통은 멀리서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흰 사기병과 붓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해통은 흰 사기병 목에 붉은 줄을 쭉 그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너희들 목을 보아라. 군사들 목에는 붉은 줄이 한 줄씩 그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병목을 자르면 너희들 목도 잘릴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군사들은 깜짝 놀라 헐레벌떡 달아났습니다. 해통의 신통력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겠는가. 효소왕은 해통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의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병이 낫지 않자 효소왕은 할 수 없이 해통을 불렀습니다. 부디 지난 일은 잊고 내 딸을 살려주시오. 해통이 주문을 외우니 공주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해토, 정말 고맙소. 혹시 원하는 것이 있소? 전궁의 가족을 풀어주십시오. 전궁이 그리 행동한 것은 못된 동룡 탓입니다. 효소왕은 전궁의 가족을 모두 풀어주고 해통을 나라의 스승인 국사로 삼았습니다. 한편 동룡은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무조건 물리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겠구나. 해통은 동룡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화나게 했느냐? 당신과는 할 말이 없소. 해통은 열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동룡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동룡의 마음도 한결 누그러졌지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되겠느냐? 동룡은 조금씩 해통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해통은 따뜻한 눈으로 동룡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내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줄 테니 잘 들어라. 동룡은 해통에게 부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스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동룡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 뒤 해통은 방방곳곳 돌아다니며 신통한 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었답니다. 힘센 사나이 정강동이와 누나.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소를 많이 잡아먹으면 힘센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지요.
아주머니는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한 마리 잡아먹고, 두 마리 잡아먹고, 세 마리 잡아먹고, 자꾸 잡아먹다가 10마리나 잡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에고, 여자아이가 힘이 세면 뭐하나. 조금만 잡아먹을 걸 너무 잡아먹었네. 얼마 뒤 아주머니는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어요. 한 마리 잡아먹고, 두 마리 잡아먹고, 세 마리 잡아먹고, 자꾸 잡아먹다가 9마리 잡아먹었습니다. 막 10마리째 잡아먹으려는데 아무래도 또 딸을 낳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잡아먹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에고, 사내 아이는 힘이 세야 하는데 더 잡아먹을 걸 괜히 9마리만 잡아먹었네. 아주머니는 사내 아이 이름을 정강동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정강동이는 어릴 때부터 힘이 무척 셌어요. 그래 자기 힘만 믿고 걸핏하면 싸움에 힘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정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정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어요.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정강동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힘이 세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른들도 정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정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쳤어요.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정강동이는 누나랑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정강동이는 계속 싸움만 하고 다녔지요. 누나는 자나깨나 정강동이가 걱정이었어요.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신데 밤낮 싸움만 하고 다니니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단오날이 되어 큰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힘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정강동이도 씨름판에 나갔어요. 으라차. 정강동이는 몸집이 2배나 되는 사람을 단숨에 거꾸러뜨렸습니다. 으라차. 정강동이는 몸집이 3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매다 꽂았어요. 으라차. 정강동이는 몸집이 4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집어 던졌어요. 정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습니다. 누구든 나와서 덤벼보시지.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정강동이는 씨름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강동이가 힘이 세다는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힘센 사람들이 정강동이네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정강동이 나와라. 힘 한번 겨뤄보자. 누나가 보니까 자칫하다간 정강동이가 크게 다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지요. 내 동생은 지금 외갓집에 가고 없으니까 사흘 뒤에나 오세요.
누나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걸 알고 정강동이가 두덜거렸어요. 얼마든지 이길 자신 있는데 왜 돌려보냈어? 힘센 사람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는 너도 크게 다칠 거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럼 나랑 씨름 한번 해볼까? 정강동이는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왔지요. 누나가 날 이기겠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둘은 씨름을 시작했어요. 정강동이가 끙하고 힘을 줬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누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끙, 끙.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무지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으라차. 그런데 누나가 힘 한번 주니까 정강동이는 그만 홀딱 넘어가고 말았지요. 아니, 누나. 거봐, 자기 힘만 믿고 힘 자랑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 자,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 알았어, 누나. 누나는 큼지막한 바위돌을 대문간에 매달아 놓았어요. 사흘이 지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자 누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문간에 웬 바위돌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 저게 무슨 바위돌이냐고 물어보았죠. 이건 내 동생이 힘을 기르는 바위돌이에요. 오다 가다 한 번씩 머리로 쿵 들이받는데 처음엔 아주 커다란 게 글쎄 저렇게 작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은 바위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섰지요.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도 바위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지요.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나머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위돌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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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람들은 줄줄이 뒤로 나자빠졌지요. 에고, 정강동이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강동이는 힘자랑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누나랑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아, 모든 게 꿈이었구나. 옛날 신라의 세달사라는 큰 절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조신은 절에 딸린 논밭을 돌보는 일을 하였지요. 그 논밭은 절에서 멀리 떨어진 명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신이 일꾼들과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신가? 조신이 넋을 잃고 아가씨를 바라보자 한 일꾼이 일러주었습니다. 저 아가씨는요, 이 마을 태수인 김은공의 따님입니다.
그날부터 조씨는 자나깨나 아가씨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돌을 닦는 승려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마음을 잡지 못한 조씨는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빌었습니다. 관음보살님, 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아가씨와 인연을 맺게 해주세요. 조씨는 틈만 나면 낙산사 관음보살을 찾아가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요. 어느 날 조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수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신답니다. 조씨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한달음에 낙산사로 달려갔어요. 관음보살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시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조씨는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스르륵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어요. 아니, 여긴 어떻게? 그러자 아가씨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저는 스님을 처음 본 뒤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스님과 부부가 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조씨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관음보살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 거야. 조씨는 아가씨를 데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흙으로 벽을 세우고 지프로 지붕을 덮어 오두막을 지었지요. 여기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조씨는 남의 논밭에서 열심히 일해 먹을 것을 얻어왔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아가씨와 함께 있으니 힘든 줄 몰랐고 변변치 않은 음식이어도 아가씨와 함께 먹을 수 있어 더 맛있었어요. 조씨는 아가씨를 보기만 해도 기뻐서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조씨는 그 사이 아이 5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추워요. 어머니, 배고파요. 그런데 자식들은 나물죽조차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집은 낡아서 갈라진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요. 조신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논밭을 구하기 힘든 데다가 가난한 살림에 식구가 늘어나 더욱 살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빌릴 논밭이 없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소. 다른 마을로 가봅시다. 조신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지요.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낡은 헛간에서 잠을 잤어요. 밥을 못 얻어
굶는 날도 많았지요. 눈부라치는 겨울에 산길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씨는 가족을 데리고 몇 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혜연영이라는 고개를 지날 때였어요. 15살 먹은 큰아들이 힘없이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큰애야, 왜 이러니? 조신과 아내는 애타게 불렀지만 굶주린 큰아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조씨는 슬피 울며 길가 풀숲에 큰아들을 묻었지요. 조신과 아내는 너무 슬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식들을 생각해 다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생활에 지친 조씨는 갈대를 엮어 움막을 지었지요. 움막 한쪽에 누운 조신과 아내는 병들고 굶주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지요. 그 대신 10살 난 딸이 밥을 얻으러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얻으러 간 딸이 울면서 돌아왔어요. 동네 개한테 물렸어요. 너무 아파요. 조신과 아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눈물만 흘릴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젊고 아름다웠지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며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은 쇠약하고 병은 날로 심해지네요. 아이들이 주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 없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저는 당신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씨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힘들다고 버리는 일은 옳지 않지만 헤어질 운명이라면 할 수 없지요. 이만 헤어지기로 해요. 지칠 대로 지친 조씨는 아내의 말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헤어집시다. 조신과 아내는 아이를 둘씩 데리고 서로 다른 길로 떠났어요. 저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조씨는 아내와 헤어져 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하늘빛이 이토록 푸르렀단 말인가. 조씨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지요. 그때 조씨는 퍼뜩 잠에서 깼습니다. 어슴풀에 법당안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아,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조씨는 꿈속에서 어찌나 힘들었던지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고 말았어요.
한평생 겪을 일을 하룻밤에 다 겪었구나. 이렇게 괴로운 게 삶이라면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부리겠나. 조씨는 관음 보살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조씨는 낙산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연령에 들렀습니다.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이었지요. 조씨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 보았어요. 아, 이곳은... 놀랍게도 큰아들을 묻은 자리에서 돌미륵이 나왔지요. 조씨는 돌미륵을 냇물에 깨끗이 씻어 가까운 절에 모셨습니다. 조씨는 절에 논밭을 돌보던 일을 그만두고 정토사라는 절을 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그 뒤 조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동쪽 나라와 전쟁을 좋아하는 서쪽 나라였지요. 두 나라는 서로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늘 싸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동쪽 나라에 사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덕분이랍니다. 할아버지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았거든요. 올해 풍년이어도 내년에 어찌 될 줄 모르니 곡식을 모아두고 지금 평화로워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오호, 왕서방이 큰일을 벌이려 하는구나. 왕서방은 동쪽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서방을 찾아가 말했어요. 올해 풍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거두셨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왕서방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전쟁이 날 테니 곡식을 팔아 금을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서방은 느낌했습니다. 마침 금을 파는 장사꾼이 집에 와 있었거든요. 네,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왕서방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부터 동쪽 나라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말은 모두 거짓말이래. 전쟁은 무슨 전쟁? 곡식으로 금을 사는 게 낫지. 소문은 할아버지의 아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못 믿겠대요. 이 일을 어쩌죠? 아들의 걱정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늘 나쁘거나 늘 좋기만 한 일은 없단다. 그날 밤
할아버지 집에 큰일이 났습니다. 마구간에 있던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습니다. 앞날을 내다본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이 도망갈 줄 몰랐을까? 아이고, 정말 소문대로 엉터리인 거 아니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텅 빈 마구간을 보면서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소리쳤지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도망쳤던 말이 돌아왔어요. 잘생긴 말을 한 마리 데리고요. 마구간에는 말 2마리가 다정하게 목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 일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어찌 알겠느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어요. 그 사이 금값이 많이 올라서 왕서방은 큰 돈을 벌었지요. 이것 봐. 할아범은 엉터리라니까. 만약 할아범 말을 듣고 금을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왕서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서방 말대로 할아버지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이럴 때 할아버지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새로 생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말이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치다니. 아들은 다친 다리를 보며 속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지요. 아들아, 이 일이 너에게 나쁘기만은 한 것은 아닐 게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전해지자 그나마 할아버지를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 양반도 이제 지혜롭지 못하네 그려. 아이고, 그러게. 아들이 말을 못하도록 조심을 시켰어야지.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도록 아들의 다리는 낫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친 아들 대신 들에 나가 곡식을 거두었어요. 아이고, 저런. 아들이 다쳐서 곡식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나 봐. 나쁜 일이 결국 나쁜 결과만 낳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심내지 않고 곡식을 조금만 거두었지요. 대부분의 동쪽 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넉넉하게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왕서방처럼 곡식을 팔아 금을 삽시다.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래요. 동쪽 나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을 사들였어요. 집집마다 고가는 쌀가마니 대신 금덩이가 들어찼지요. 금을 사면 안 됩니다. 곡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나 봐.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요. 얼마 뒤 할아버지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서쪽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동쪽 나라 금을 빼앗아 오자. 서쪽 나라 군사들이 동쪽 나라 사람들의 금을 빼앗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동쪽 나라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갔지요. 그런데 동쪽 나라 곡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싸우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좋은 일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란다. 내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전쟁에 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할아버지는 엉망이 된 나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은 왜 다친 것이 나쁘기만 한 일이 아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지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것이 동쪽 나라에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요. 융통성 없는 고집스러운 미생. 옛날 중국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생은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죠. 그렇다고 미생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미생은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지켰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남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아서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어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생이 사는 동네에 금 캐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산기슭을 팠는데 금을 캐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를 하고 이웃마을로 떠났지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미생은 밭에 가다가 비에 쓸려 내려온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미생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며 미생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미생은 그 금을 처음에 땅을 팠던 사람에게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생을 말렸습니다. 미생,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이 금은 자네가 발견했으니 자네 거야. 하지만 미생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벼슬아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거들어 다녔지요. 미생은 집에 있는 곡식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자 미생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말했어요. 나라에 바칠 곡식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미생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어요. 어느 날 미생은 마을 앞 징검다리에서 초홍이란 아가씨를 만났지요. 미생은 무심코
징검다리에 올라섰다가 초홍이 건너오는 것을 보고 얼른 물러났습니다. 초홍도 미생처럼 건너편으로 돌아가서 미생에게 먼저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지요. 하지만 미생은 초홍이 건너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홍은 친절하고 마음씨 넓은 미생에게 살짝 마음이 끌렸어요. 미생도 아름다운 초홍이 좋았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징검다리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미생과 초홍은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미생은 고지고대로 행동하는 반면에 초홍은 사정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했지요. 몇 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일이랍니다. 초홍은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낼 수 없었어요. 벼슬아치들은 당장 먹을 곡식마저 빼앗아 가려고 했지요. 초홍은 관가에 가서 세금을 내는 대신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초홍은 관가에서 바느질을 하게 되었어요. 훌륭한 바느질 솜씨 덕분에 일감을 많이 맡게 되었지요. 미생과 초홍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초홍이 미생을 늘 슬기롭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두 사람이 나무의 꽃을 보고 다투었습니다. 미생은 매화라고 우겼고 초홍은 복숭아 꽃이라고 우겼지요. 미생은 당장 가지를 꺾어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자고 했어요. 매화나무와 복숭아나무는 잎사귀가 다르게 생겼으니 잎이 돋을 때까지 보름만 기다려봐요. 초홍의 말에 미생은 고집을 꺾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그 나무를 보니 잎사귀가 갸름하고 길쭉했지요. 복숭아 나무가 틀림없었습니다. 미생은 초홍의 지혜로움에 머리를 숙였어요. 초홍, 당신의 말이 맞았소. 하마터면 쓸데없이 가지를 꺾을 뻔했구려. 두 사람은 징검다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초홍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미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초홍은 나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미생이라도 오늘은 안 나왔을 거야. 혹시 나왔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다가 돌아가겠지?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꽝꽝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초홍은 얼른 문을 닫았지요. 미생은 징검다리에서 초홍을 기다렸어요. 자기처럼 초홍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굳게 믿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빛발은 더 굵어지고 시냇물도 불어났어요. 그래도 미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징검다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초홍은 다시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가 초홍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올 리가 없어. 초홍은 어서 비가 약해지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약해지면 얼른 나가보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미생은 징검다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물가의 나무를 부둥켜 안았지요. 점점 물은 불어나고 물살이 말라졌어요. 그럴수록 미생은 더 이를 악물고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나무 뿌리가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오, 제발 나무야 쓰러지지 말아다오. 미생이 간절히 빌었지만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생은 나무와 함께 떠내려갔지요. 다음날 아침 초홍이 강가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초홍은 미생이 쓰고 있었던 비옷을 부여안고 엉엉 울었어요. 목숨까지 버리며 약속을 지킨 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중요해도 목숨을 버리면 되나. 살아서 다시 만날 생각을 했어야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